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안 추진을 광란의 칼춤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선출이 2차 탄핵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국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차례로 만나서 얘기 듣겠습니다. 정치 Y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를 여러분을 위해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인데요. 이를 두고도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건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담화에서 선관위의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관위의 시스템 관리를 들었습니다.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아니라는 추정이 사실이었다. 그걸 자인한 거다. 뭐 이런 좀 의견도 있고요. 지금 선관위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면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지난 총선 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국회에 병력을 300명 미만만 투입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다만 이 같은 주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는 좀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정치권 반응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이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곧바로 제안하기도 했는데 아직 여야 대표 그렇게 응하진 않았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 민주당은 탄핵 가결 때까지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담화는 반성이 아닌 합리화라면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 당국문 담화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 출당을 위한 당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고 당 윤리위는 어제 밤부터 징계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새 원내대표를 뽑았죠. 예, 새 원내사령탑에는 5선의 친윤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하면서 김태호 의원을 물리쳤습니다. 권 대표는 탄핵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면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 앞에 놓인 숙제,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론 정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권 대표가 밝힌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건데요. 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계속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의원들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 중요 사안 현안에 대해서는 단일 대우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것은 의총을 열어서 중지 총의를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지시를 해서 당 윤리를 소집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윤리 소집을 통해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아꼈습니다. 네. 예,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국방부 수방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거죠? 예, 경찰 특별수사라는 어제 국방부와 수도방위 사령부를 압수수색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보안 휴대전화 단말기 이른바 비화폰이죠.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태 규명의 결정적인 단서로 여겨지는데요. 이뿐 아니라 계엄 선포를 전후해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이 합참 지하에 있는 지휘통제실의 그 3, 4일치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관련 핵심 물증들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도 한층 좁혀질 전망입니다. 네. 어제 대법원에서 선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관련된 대법원 선고였는데요. 결과 좀 전해 주시죠. 결국 그냥 징역 2년 확정이 됐습니다. 이 조국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출마가 금지돼서 다음 총선이나 대선 다 나오지 못합니다. 조 대표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면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 이르면 오늘 구속 수감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현직 의원 한 사람의 의원직이 이제 상실되는 건데요. 예. 어떻게 되나요? 비례대표 승계 문제요. 일단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다음 순번에게 이제 의원직이 돌아갑니다. 국회는 선고 직후 선관위에 조 전 대표의 이 의원직 거리를 통보했고요. 선관위는 당적조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이제 내일 오후 5시 예정인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승계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가 있는데 앞서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29일 당을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승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김근태 전 청년이죠. 김근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한 바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도 그래서 오늘 내에 승계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으로 일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빨리 승계가 안 된다면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에서 전체 야권표가 사실 192표인데 현재 오늘 기준이면 이 시간 기준이면 191표거든요. 네. 그런 만큼 승계가 늦어지면 그러면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권의 표를 하나 더 가져와야 통과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예,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 오후에는 강원 남부 내륙과 경상도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륙 지역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라도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내륙과 전북 내륙에는 많게는 7cm 이상,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에 는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지만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8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평년보다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사고와 고장난 차에 영향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성주 휴게소 부근은 사고로 한때 전차로가 차단됐습니다. 1차로 통행이 재개된 지금도 뒤로 2km 구간 성주 요금소 이전부터 정체 굳어졌고요. 수도권에선 경인선 인천 쪽 부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정체는 이후 부평에서 서인천 쪽으로, 서울 방향도 부천 부근에서 신월 쪽으로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5km 구간 경인권 지나시기 가장 어렵고, 이후로도 장수 부근과 청계 요금소,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송내에서 서운 분기점 사이라 자유로 부근으로 차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서 있고요. 뒤로 행주대교부터 고장난 차 지나서 월드컵 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긴박해가는 전국 현안, 여야의 그 중진 원로 정치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예, 어제 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으니까 그 국회 상황이 워낙 전국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 조를 짜서 그 본회의장에서 그 밤을 새운다 뭐 그런 그 얘기도 하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회 상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임별로. 왜 본회의장을 지키느냐 하면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 자리에 있는 한 또 다른 계엄을 획책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본회의장은 지키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 혹은 주변에 있어라. 이런 것이 민주당의 대책입니다. 네. 그럼 의원님도 국회 농성하고 그러십니까? 저는 좀 빠졌죠. 빼주더라고요. 빼줬어요? 예. 예.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쳤죠. 미꾸라지 하나가 흙탕물을 만들어낸다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흙탕물,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은 제정신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단 1초라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그러한 분이 대통령직을 지키고 있으면은 또 무슨 사태가 날지도 모르고
더욱이 안보 면에서 북한과 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국민을 덜 실망시키기 위해서는 하야 성명을 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엉뚱한 정신나간 담화를 발표하니까 전 국민이 더 분노하고 오히려 탄핵 열차를 가속화시켜서 목포, 부산에서 출발한 탄핵 열차가 대전에서 합류해가지고 지금 광명역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일 무난하게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로 그 탄핵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훨씬 지금. 높아졌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상당히 회색적인 간만 보던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훨씬 탄핵 가결의 가속화를 불러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뜻대로 이러한 말을 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윤건희 간도 보고 국민도 간도 보고 이래서 저는 간동훈이다. 오락가락했어요. 아, 김건희 여사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윤건희가 뭡니까? 아, 윤석열 김건희? 네, 그렇죠. 아, 예. 네. 한동훈 대표가 간동훈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확실한 자기 입장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한동훈 대표가 간동훈 되지 마라. 이제 그 일념으로 가야 당신도 살고 국민의힘도 산다. 그랬는데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권성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니까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해서 출당시키자. 탄핵에 찬성하자. 이러한 것을 보면은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간동훈에서 한동훈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자기의 미래도 있고 국민의힘도 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을 가지고 있고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검찰도 돌아서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진윤이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내일 탄핵은 약 30여 표 이상 차이가 나서 가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하셔서 한두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그 우왕좌왕하고 좌고우면하다가 간동훈이 됐다. 그런데 한동훈으로 다시 돌아와야 산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선봉이 돼야 된다. 앞장서서 탄핵시켜야 한동훈 대표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행히 네. 한동훈 대표가 간동훈에서 한동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탄핵 찬성하자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자.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논의되더라도 정당의 당헌 당규는 의원이나 주요 당직자에 대해서 출당은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또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친한 의원들이 속속 지금 사실상 필요한 것은 우리가 8표인데 현재 커밍아웃해서 나는 찬성하겠다
하고 밝힌 의원들이 7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나본 의원들은 만약 투표만 보장해주면, 즉 전원 퇴장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있다 가면은 찬성하겠다 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 때 제가 탄핵을 주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60표를 확보했는데 개표하고 보니까 62표가 네. 국민의힘 전신당이 찬성을 해줬더라고요. 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한 30여 명 이상이 찬성해서 탄핵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대표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아주 긴밀하게 협조했던 걸로, 또 소통했던 걸로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설득했던가요, 의원님? 그 김무성 대표와 62명의 그 탄핵 표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라고 그럽니다. 왜 생물이냐?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민심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등 그분들이 국민이 박근혜 탄핵하자 하는 촛불이 타오르니까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검찰은 왜 괴물이냐? 수사에 따라서 봐주기로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됐든 이번에도 민심이 타오르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여론조사의 7, 80%가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윤건희 텃밭이라고 하는 TK에서도 70% 이상이 그러한 주장을 동조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국민이 탄핵시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이 간동훈이 되지 않고 한동훈이 되는 게 사는 길이다, 이런 취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 전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텃밭, 예, 영남권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거칠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길로 가야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네. 한동훈이 간동훈 됐기 때문에 집토끼도 산토끼도 다 한동훈을 반대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떨어진 거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치는 국민을, 민심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은 내일 탄핵 가결이 되면은 분당의 길로 간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건방진 말로 지금까지 정치 예측을 해서 99% 맞았습니다. 선거 총선 전에 1년 전에 저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분당된다. 이준석이 나가서 유승민과 함께 분당할 것이다. 유승민 대통령 후보, 이준석 당대표가 돼서 상당한 개혁 보수로 출발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 유승민 의원은 안 나가고 이준석이 나가서 어떻게 됐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도저히 친윤과 한동훈은 5월 동주도 안 돼요. 동침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복수심이 강한 분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들과 같이 가겠느냐, 이거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자진 사퇴를 택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겠다. 그래서 그런 담화도 탄핵을 촉구시키려고 한 담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탄핵을 당해야 최소한 최장 6개월을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쫓아내고 지금 현재 명태균
오늘 아침 보도 보면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검찰에서 잡았대요. 압수했대요. 검찰이 그런 조직이에요. 권력이 움직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검찰은 두고 보세요. 제가 늘 해왔어요. 정권 상반기에는 전 정권 전직 대통령 비리 잡아다가 현 대통령한테 충성하지만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현 대통령 현 집권 세력들의 비리를 잡아다가 칼을 대서 대통령한테 칼을 대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조직이에요. 지금 딱 윤석열은 거기에 왔고 민심이 탄핵적으로 가니까 검찰도 표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보십시오. 제가 명태균의 황금폰이라고 하면은 윤건희 두 분의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이다. 이걸 잡아야 된다. 이거 잡아낼 거예요. 검찰이. 그런 조직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으면 또 검찰은 국민 지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저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분당의 길로 간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가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기각된 노무현 대통령 사례인데 그때는 2달 정도 걸렸고 하나는 인용된 박근혜 대통령 사례인데 그때는 3달 걸렸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헌재 심리를 포기했다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직접 나가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대국민 담화를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 또 법리로 다투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택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서 생략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잠룡들이 전부 명태균 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판국에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태어나서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999 차원이었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였고 이재명의 방탄이었고 소위 예산 폭거였으니까 내가 비상계엄을 했다 하는 것을 하면서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세우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지금 2개월 3개월 아니에요? 윤석열의 헌법재판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수개로 검찰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했고 사법부에서도 김용현 사법 영장 발부를 하면서 내란 수개로 적시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망상이죠. 지금 윤석열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들 보세요. 망상이다. 그리고 중독이 3가지가 걸려있다.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심지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같은 분은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고장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의 결정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그 탄핵 심판 얘기가 나온 김에 사법적인 얘기 한 2가지만 질문 짧게 여쭙겠습니다. 조국혁신단 조국 대표가 어제 대법에서 확정이 돼서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됐고 아마 오늘 중에 수감될 거라고들 예측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중에 수감은 안 될 거예요. 보통 대법원 확정되면은 관례상 3일의 기일을 주더라고요. 검찰이 대법원 선고 전에 뭐 검찰로 나와라 하고 했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야당 탄압에 죽은 노릇을 검찰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조국 대표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조국 대표 편을 들다가 내가 당해서 경고도 맞았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국 대표에게. 1919년 최남선 선생도 김이덕럽 선언문을 하면서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그런데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은 단단해질 거다. 대중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 그리고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겁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가서 본인도 딱 승복하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 중앙선관위의 최종적 유권 해석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전부 순종하는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 중에서 역시 정치적으로 제일 의미가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아닙니까? 가장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네.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이런 사안이라서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법원 송달을 거부하고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제1당의 야권 192석의 리더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정국을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심제 아니에요? 지금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건데 시작될 건데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뭐 6개월 내로 어쩌고 하는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재판은 재판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그래서 탄탄 생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이재명의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 설사 항소심에서 끝나더라도 또 대법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그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우리 민주당은 이끌어가야 되고 이재명은 그것을 이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생과 관련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힘 쪽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생도 민생이지만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상당한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셈인데요. 이런 상황을 좀 정말 대승적으로 대국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무슨 여야 무슨 원탁회의 같은 거 토론회 또는 이제 원로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없으신가요?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윤석열 내란 세계가 단 1초라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있으면은 불안하고 사고를 칠 확률이 많고 특히 남북관계가 긴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이걸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일 탄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는 과정 때 우리 야권이나 여권 또 우리 사회의 중진들이 그러한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김정은의 도발을 방지해야 된다. 물론 미국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요. 제가 민주당 국가안보 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탄핵이 바로 실시 선포되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성락 의원
우리 간사에게 미국을 접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분이 골드버그 대사하고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성 캠벌 부장관이 아침 바로 안 된다는 코멘트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골드버그 대사가 우리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아버렸어요. 이게 한미 동맹을 하는. 알겠습니다. 이거 정상적 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의 도발은 절대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김정은에게 무인기 평양 갔을 때 자제하듯 그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 교수입니다. 유엔에서는 앞으로 기상재난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암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2013년서부터 2023년까지 총 피해액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가 피해액이고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조 정도 들었다. 비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경북이 1등, 2등이 강원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체 피해액 중에서 한 70% 정도가 폭우로 일어나는 거고 전반적으로 하수, 배수 시스템 다각도로 구축을 시켜놔야 된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한 2년 전쯤에 경험했던 것이 포항제철에서의 산업단지가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범람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공장이 정지되고 협력사 중소기업들이 다 정지되면서 약 2조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할 정도로 내가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건설적인 비판자, 감시자 역할들을 소비자들은 해줄 필요가 있겠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오전부터 서쪽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지만 서울이 영하 0.3도, 대관령과 철원, 파주 등은 영하 5도 안팎을 보이며 춥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지금 서쪽에서 눈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 오후에는 강원 남부 내륙과 경상도 서부 내륙으로 눈이나 비가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오늘 저녁에 그치겠지만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산지에 최고 10cm, 충남 내륙과 전북 동부에는 많게는 7cm 이상, 그 밖에 충청도와 전라도에는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충남 내륙과 전북 동부,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치와입니다.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성호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안대 특임교수 박창환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가 왜라는 질문을 두 분께 좀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호 교수님? 그 12.3 계엄 조치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만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검찰의 수사가 그리고 경찰 공수처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증언도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초의 계엄의 취지, 의도와 목적 이것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 부분 법적인 그런 하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든가 그리고 탄핵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봅니다. 예, 박창환 교수. 엿새 전에 본인이 했던 우리 당의 모든 뭐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일정들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하는 뭐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제의 담화였다. 지난번 한동훈 대표에게 뭐 마치 정권을 위임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취한 거는 표 관리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다. 뭐 이렇게 보고요. 어제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은 정면 돌파, 맞서 싸우겠다. 보수층 결집해라. 뭐 저는 제2의 내란 선동 아닌가라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담화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당에 일임해서 당의 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후 처리를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것은 당의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친윤도 있고 친한도 있고 친윤이 한 80명, 친한이 한 15명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한동훈 대표 개인한테 일임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의 전체 중지를 모아서 이것이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그리고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면 그거에 따르겠다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와 지금 상당히 갈등 관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대표가 주장하는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당의 총의 뭐 당론이라든가 전체 합의를 해서 가져오면 그거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렇게 다수 친윤을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끌기라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대통령의 소위 잔머리에 노란한 거다. 뭐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당한 보수 정당으로서는 탄핵 이후에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정치가 퇴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당성은 국민의힘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탄핵이 다시 재연된다면 앞으로 6개월, 8개월 그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다 검찰 수사까지.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이 두 세력이 시민들이 상당히 격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정치는 훨씬 더 혼란스럽고 없어지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가 이 사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정면으로 거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는 뭐 한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나름 어쨌든 2월 퇴진, 3월 퇴진 안을 TF를 만들어서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뭐 오늘 나오는 뉴스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장관도 재지명한다. 옥중에서 결재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안개 속에 밀어넣는 행위다. 그리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보수층의 결집, 아스팔트 우파를 결집시켜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또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여론에 정면으로 부딪혀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오히려 거리에서의 어떤 그 충돌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국론이 분열되는 말씀하신 그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건 지금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처럼 민주당이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왜 급하겠습니까? 이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을 12월 달에 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제 조국 대표 대법원 결심 공판에서 구속이 됐지만 구속이 될 예정이지만 그걸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여론이 80%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다 그러면 우리가 무법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이것은 검찰이라든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던가 그리고 나서 또 탄핵 심판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시적으로 하야하고 즉시적으로 그런 민주당한테 정권을 주면 민주당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헌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국가적 불행, 혼란 이런 것을 수습하려면 헌법적인 절차에 충실히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헌법적 절차의 마침표가 출발점이 스스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하야나 아니면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지만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주일 사이에 드러났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는 헌법에 명시돼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경험해 본 하야나 탄핵이 더 불확실성을 대한민국을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럼 장관들은 왜 지금 탄핵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현행범입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온 국민이 현행범으로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무위원이나 관련자들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제 두 분 의견이 상당히 잘 이제 개진이 됐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좀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논의됐던 2월 하야, 3월 하야 후 2달 후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이 전국 안정화 TF의 제안은 대통령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탄핵밖에 길이 없다 하고 지금 이제 탄핵으로 간 건데 사실은 야권도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차라리 탄핵 당하겠다고 주장한 거랑 같은 맥락에서의 발언이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탄핵에서 진위를 가려보자. 이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논란을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일단 방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이제 소추할 국회 또는 이제 야권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탄핵을 주장할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적 법치 방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 정치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두 분 다 정치학자이시고 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줄지 혹시 이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낼지 아니면 이걸 잘 관리해서 극복하면 정말 한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단단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차원의 두 분의 말씀도 좀 함께 듣고 싶습니다만 이번에는 박창환 교수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우리가 그동안의 탄핵을 민주당이 오랫동안 탄핵 얘기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공식적으로 탄핵을 갖다가 민주당이 언급한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게 불행한 일이다. 헌정사에 그런 인식이 있었고 자칫 섣부르게 꺼냈다가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걸 우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집회를 여러 차례 이끌어 가면서도 공식적으로 당론으로서 탄핵을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탄핵을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런 계엄과 이후에 국회에 대한 강제적인 침탈, 선관위 침탈 이런 위헌과 내란의 시도 때문에 탄핵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거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벌써 6공화국 들어서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지지율이 이제 임기 중반 되면 급락하는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여소야대의 어려운 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정권 잡고 나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봐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지금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개헌하자고 하는 얘기는 다른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또 대한민국 혼란의 핵심에 있는 이런 그 내란 시도 혐의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개헌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헌은 물론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거는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하겠다고 용산에 가신 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판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한 고민이나 또는 5년 단임제에 대한 고민은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이 논리, 사실은 이 전두환의 논리잖아요. 전두환이 본인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는 논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다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보수도 이번에 과연 합리적인 보수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탄핵 트라우마 뒤에 숨는데 저는 국민의힘, 저는 민주당도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될 점이 있고 바뀌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번 그 계엄과 탄핵 내란 시도에 대해서는 보수층도 합리적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장성우 교수. 그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고요. 그 지난 박근혜 2010년 탄핵에서도 그 비판이 다시 살아나서 생채기가 날 지경으로 집권 여당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핵 빌더 그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특검 그리고 장관 검사 탄핵, 판사까지 탄핵 협박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있었습니까? 원인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원인이 결과를 도출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도전과 응전과 같은 그런 것이 앞으로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대선 끝나고 다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역사적인 기회고 87년 헌법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집권 여당 보수 정당이 이것을 이런 국면, 이런 난국을 개헌을 통해서 돌파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순리적인 역사의 전개 아니겠습니까? 혁명을 낳으면 또 다른 혁명을 낳고 파국이 오면 또 다른 파국이 옵니다. 반드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런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여론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해서 100% 본인들의 과실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수혜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담당자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치의 헌법적 구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천재 이루의 기회인데 이것이 민주당은 지금 무조건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해서 정권을 잡으면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적폐청산 그것을 3년 4년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다시 잡으면 그런 것이 3년 4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시중에 전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헌이라든가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적 갈등,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중시하면서 국민 통합과 그리고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두 분이 그 토론 중에 뭐 제가 개헌을 토론해 달라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지만 네.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가 나와서 그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박창환 교수는 탄핵 후 개헌을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교수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탄핵이라는 그 극단적인 어떤 갈등 상황을 좀 넘어서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각자 반론도 있으실 거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짧게 한 번씩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저는 뭐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얘기된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완 측면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87년 체제의 한계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대한민국이 시스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고민으로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것과 지금의 이 위헌적인 개헌과 그리고 내란 시도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과거에 수많은 개헌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말 앞뒤 없는 개헌 선포와 국회 해산 시도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사태가 헌법 때문이냐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니에요. 다만 안정적인 정치,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한계가 너무 많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이미 많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야가 이번에 이제 이번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진지하게 정말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취지지 이게 뭐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런 식의 논의로 간다면 그거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 탄핵 사태와 개헌론을 섞지 말아라. 네. 예, 개헌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순서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사태를 마무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장성호 교수. 당장 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은 하루가 길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역사를 돌이켜서 지나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상당히 시간이 짧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1년 반이 저는 한국의 역사를 정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방선거 때 이런 임기단축 개헌이 실현이 된다면 그래서 저도 과거에 국회에서 개헌특위에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해본 뭐 경험도 있지만 4년 중임제로 하던 아니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금 권력을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길게 보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올라가면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스윙보터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각제도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힘만 합치고 국민투표하고 하면은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면 전환도 하고 그리고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시민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는 이걸 통해서 법적인 질서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쌓였던 분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치권이 해결을 해줘야지. 정치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시민들을 동원하고 시민들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선동 정치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 상황과 야권 상황도 좀 각각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어서요. 우선 여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 이러면서 탄핵으로 아주 전면적인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밤 10시에 윤리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하는 윤리 논의를 시작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그 당내 다수의 강력한 반발이 또 있었어요. 의총장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전체 국면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내부 정치, 야권의 내부 정치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잖아요. 예, 그 점에서 우선 국민의힘의 이 내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번에는 장성우 교수께서 먼저 시작 좀 해주실까요? 이 정당이라는 것이 민주당처럼 일극 체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일사분리로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정당의 다양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와 당의 주류 의원들이 이렇게 갈리는 것은 물과 기름이다. 물과 기름이 되면 수용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정당이 단일 대우로 간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원 다수와 당대표 그리고 15명 정도의 친한계가 다른 의견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보수정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 토론하던 서로 대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못하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대화와 소통인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당 내부에서도 당내 민주화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권 여당이 반성해야 될 것은 이런 당내 소통과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에 지금 한동훈 대표 뭐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정치 입지를 향해 상당히 다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의 절차를 거치고 중지를 모아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것이 대표지 과거의 총재처럼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이 이번 탄핵이 완성되는 순간 당은 각각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마무리든 나오면 되겠죠. 그 이후에는 분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분당이라고 지금 분당에서 나갈 세력이 없습니다. 비례대표가 대부분이고 친한계는 그렇기 때문에 분당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당이 이제 일사천리로 지금은 친한계가 탄핵에 참여하면 당론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이라든가 다수의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정치는 아직은 안 되겠지만 탄핵이 완결이 되거나 뭐 사법 처리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당에서는 이제 거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당외 싸움보다도 당내 싸움이 훨씬 치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 당내 권력적인 갈등이라든가 경쟁이 더 치열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번 비상사태에 대해서 못 막은 물론 대통령이 결정을 했지만 대통령이 배출한 집권 여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그럼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게 되겠냐.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친한계 일부에서는 왜 당대표가 책임지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이 더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 진단하신 걸로? 네. 예, 박창호 교수. 저는 이번 주에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면 이 탄핵 통과를 명분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고 할 거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동력이 뭐냐 하면 5년 전에 겪었던 탄핵 트라우마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보수 정권의 이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커다란 지금 오류가 있다고 봐요. 탄핵 트라우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 말해서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저항한 시위대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20대예요. 20대가 지금 이 장면을 소위 말하면 여당의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내란 트라우마를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미래 정치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가 올해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여당이 되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려면 20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20대는 탄핵 트라우마보다 더 무서운 내란 트라우마를 갖다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올드한 박근혜 탄핵 때의 트라우마를 들먹이면서 지금 내부의 갈등을 벌이고 그리고 결국은 시간 끌기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외면받는 최악의 수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마지막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네, 지금 1분분 안 남았어요. 죄송해요. 네. 야권 얘기도 안 짚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제 조국 대표에 대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다음은 이재명 대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수층에서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 얘기를 각각 1분씩밖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예, 박찬하 교수 먼저 하실까요? 뭐 여기에는 뭐 저는 당파성이 없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탄핵은 탄핵이고 재판은 재판이다. 이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재판의 판결이 있을 거고 문제는 이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최종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장성호 교수. 사법적인 리스크는 우리 국정과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확실성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이 뭐 조기에 치러지든 지방선거 같이 치러지든 유권자는 이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법적인 절차나 사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우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MZ세대 얘기도 했지만 MZ세대가 하는 것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경제 망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느 누구 집권을 하더라도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바뀌고 경제가 부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에서 어렵고 누가 들어와도 똑같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지도자한테 응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마무리 10분, 10초. 10분은 마무리 말씀 10초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박찬하 교수. 탄핵도 대선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입니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앞지르지 말자 정치권이 판단은 국민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장성호 교수.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법과 질서,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면 우리 정치인이 의무를 반기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차분차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치와인은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지내신 장성호 교수 그리고 장하대 특임 교수 박찬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긴박하게 전개되는 전국 상황,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그간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고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 담화문 내용 중에는 그 중국인의 그 간첩 활동도 있었는데 그 형법상의 간첩 조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네. 선관위의 그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차후에라도 한번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가 하는 부분은 지금 뭐 여러 이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담화문에 담겨 있던 그런 내용은 국회에서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난 직후에 이제 여야에서 각각 반응들이 나왔는데 우선 야권 반응부터 좀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광기를 봤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앞서서 21대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정치생활 13년째지만 요즘과 같은 민주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국회가 탄핵과 특검법으로 범람하게 만들고 민생 입법보다는 또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국민의 이익과 좀 합치하지 않는 그런 법안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근에 급기야는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통계를 조작했던 사안,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역으로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요. 네. 탄핵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그 합의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 국정이 유린당하는 이런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이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최재 감사원장은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검사 3명도 탄핵돼서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에 그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다들 주목하고 봤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어제 그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총장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 이제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그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네. 당내 또 여러 의원들은 좀 다소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 그것도 당내에서 조금 더 합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소집 이후 제명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이건 중차대한 사안이고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당규에 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 국민의 그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또 당내 여러 가지 좀 이견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그 자리가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 자리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보통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은 그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견 발표가 있기 전에 네. 또 진행 순서상 당 대표의 모두 말씀을 이제 청취하는 자리였는데, 네네. 어제 이제 대통령의 그 탄핵 또 제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우리 의원들 간에 좀 그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네, 지금 저 보도되는 화면 영상을 보면 기자들이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 자리니까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이제 취재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당 대표가 다수 의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들고 항의하고 또 한 대표와 소속 당 의원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지금 노출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그 언론에 노출되고 또 영상으로 지금 현재 뭐 유튜브나 이런데 네. 그 이제 올라와 있는데 당내 불필요한 좀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상황 같아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좀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는 밤 10시에 그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 논의를 출발을 시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우리 윤리위원회 당규를 보면 네. 그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만은 이건 또 의원총회에서 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당헌에 보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또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은 또 역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황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그 긴급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강행한 심야 친위 쿠데타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어요. 당내가 굉장히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진짜 하건대로 한동훈 대표도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이런 행보가 본인의 그 로드맵에 득이 될는지는 참모들과 좀 진중하게 그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습니다. 예, 예. 네. 어제 이제 의총에서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예. 많은 언론은 예상보다도 표 차이가 크게 났다. 그런 예.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예상보다 큰 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언론이 그동안 예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개파 프레임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의원들 간에도 뭐 친윤 친한 이렇게 조금은
대립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견 발표를 제가 들어보니까 네. 본인은 솔직히 친윤이라고 밝히면서도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원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동훈 대표의 또 의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국회가 좀 더 혼돈스러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내대표의 전력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이다 보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라서 그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이번처럼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뭐 2번, 3번도 할 수밖에 없지만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원내대표 선거 때 당대표가 이를테면 특정 후보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당대표가 직접 그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잠재적으로 뭐 당대표의 그런 의도를 담은 그 후보가 출마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깨가 더욱더 무겁다. 또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원내 살인탑이 되었을 때도 뭐 솔직히 한동훈 대표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좀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나가지는 못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당내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대표도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읽고 좀 자중자애하시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좀 좋은 합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그 2차 탄핵안 표결이 있는 날 아닙니까?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예. 예.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부결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 의결되기 전에 의원총회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쯤 이제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2차 탄핵안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보고가 되면 72시간 내에 이제 상정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하. 현재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지난번 결정했던 탄핵 소추안 반대 당론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현재도 그럼 당론 반대가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론 변경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까? 당원 당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또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제 의결이 됩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아마 오늘 중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또는 내일 오전 중에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돼서 다시 우리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이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입장 조율을 어떻게 할지도 하나의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당론을 당원 당규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를테면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했는데 당론을 정했는데 당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에서? 글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여부는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좀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의원들에게 무슨 별도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당내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 당론에 따르지 않을 분들에 대한 좀 설득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더라도 나는 개인 소신으로 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더 큰 정의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의원님 내일 탄핵 표결이 있을 때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탄핵 표결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할지 여부, 그다음에 표결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부를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검경에서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급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우리 그간에 혼돈스러웠던 이 국정 또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고 성급한 탄핵의 결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또 당내 분열과 갈등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토요일 예정된 탄핵 표결은 의원총회에서 좀 의견을 수렴해서 진중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앞질러가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에 지금의 지도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벌써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장동혁 최고위원도 탄핵 가결되면 나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하고 대담하는 김상원 정책위 의장도 지금 최고위원회 멤버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도부의 일원이신데 지금 탄핵은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탄핵이 될 경우에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의 입장이 변경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 그다음 인요한 최고도 사실은 좀 그런 판단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고위를 구성한 여러 위원들 중에 탄핵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을 경우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분들이 저는 들어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당 지도부는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좀 무겁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너무 앞서서 이제 탄핵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주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치는 계속됐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탄핵 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이 보수층의 정치는 계속돼야 하고 그런 점까지를 좀 감안한 진중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2차례나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우리 당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2차례나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된 그 상황은 그 책임은 또 그 잘못은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선 때마다 쏟아지는 정권 심판론의 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우리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뒤에 치러지는 대선 그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저는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저는 조국 씨가 공당의 대표가 됐었어야 되는지도 한번 뭐 굉장히 코미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치러주는 대신 시험을 치러주는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조국 씨는 했다는 거예요. 1심, 2심, 3심 공이 2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그 대법원 선고로 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공선법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좀 중형이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서 1심 선고를 3개월 이후 2월 15일까지는 2심 선고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법부가 적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국민들께서 여기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그 여야가 일종의 그 속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가 그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야권에서 최대한 좀 빠르게 이 탄핵 국면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식의 분석이 있고, 그러면 거꾸로 여당 쪽에서는 뭐 어쨌든 탄핵 당할 땐 당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조기 하야를 얘기하고 임기단체 개헌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또 야권의 정치인들이나 야성향 평론가들이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 정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여든 야든 아마 현실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당은 최대한 조기 대선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은 그 대선을 치르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 바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늦추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았고, 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접수하지 않고, 이건 이제 전형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 의도가 분명히 읽히고 있는데 우리 당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차기 대선은 굉장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일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그 진행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어떤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 대담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는 탄핵까지 가보자.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한번 내가 끌어보겠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에서 전열 정비해서 좀 경쟁력 있는 후보 만들고 제대로 대선 준비하다 그때까지 내가 온몸으로 맡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그 평가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박지원 의원의 개인적인 아마 짐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뭐 그러기 위해서 담화문을 발표를 했겠어요. 아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대통령 본인의 좀 진정성을 좀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지 뭐 선거 유불리를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뭐 자기 대선을 위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또 조치였다고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마무리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치는 각자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최근에 22대 국회는 그게 실종이 됐습니다. 국회가 탄핵 국면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을 다루는 또 국익을 먼저 좀 챙기는 그런 국회로 다시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예, 12월 13일 금요일 정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까지만 방송 진행하고 이제 다른 기회, 다른 시간대에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